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제도를 도입한다. 2025년 12월 한국은행이 조용히 발표한 내용입니다. 긴급여신이 뭐냐면요. 은행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은행이 급하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왜 갑자기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불과 6일 전인 12월 8일에 한국은행이 국채를 1조 5천억 원어치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한국은행이 이렇게 국채를 직접 사들인 건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거든요. 무려 3년 3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6년 1월 16일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800선을 돌파하면서 11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시가총액이 4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뉴스만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날아갈 것 같죠? 그런데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473원입니다.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찍는데 원화 가치는 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도 정부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로 증명하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 5년간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계셨다면 얼마나 벌었다고 생각하세요? 2021년 초 삼성전자 주가는 약 8만 5천 원이었고 2026년 1월 현재는 약 15만 원이니까 원화 기준으로 보면 76%나 올랐으니 대단한 수익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는데요. 같은 기간 환율이 얼마나 변했는지입니다. 2021년 초 환율은 약 1,100원이었는데 지금은 1,470원이거든요. 달러로 환산해보면 2021년에 삼성전자 한 주의 달러 가치는 약 77달러였는데 지금은 약 102달러예요. 달러 기준 수익률은 32%밖에 안 되는 거죠. 원화로는 76% 벌었는데 달러로는 32%밖에 못 번 거예요. 그럼 44%포인트가 어디로 갔을까요? 원화 가치 하락이 다 먹어버린 겁니다. 주식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압구정 아파트가 30억 원 전후에 거래됐는데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약 27만 달러에서 많게는 36만 달러였습니다. 2026년 현재 같은 아파트가 52억에서 70억 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원화로 보면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런데 달러로 환산하면 약 35만에서 47만 달러밖에 안 돼서 실질 상승률은 1.2배에서 1.6배에 그쳐요. 겉으로 보이는 가격 상승의 상당 부분이 원화 약세로 인한 착시였던 겁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에이, 나는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소비하신다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밀가루, 넣는 기름, 쓰는 에너지 대부분이 수입품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 모든 게 비싸집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수입 물가지수 상승률이 2.6%였는데 이게 2024년 4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느끼는 물가가 괜히 비싸진 게 아니고 원화 가치 하락이 이미 여러분의 지갑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흔히 보는 원달러 환율은 미국하고만 비교한 건데 우리는 미국하고만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일본, 유럽, 베트남 등 수많은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만든 지표가 있는데요.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전 세계 60여 개국 통화와 비교해서 우리 돈이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각 나라 물가까지 반영해서 계산하고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낮으면 원화가 저평가된 겁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를 보면 2025년 11월 말 한국의 실질 실효 환율 지수가 87.05인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 수치가 86.63이었거든요. 지금 거의 그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6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순위가 몇 위인지 아세요? 63위예요.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런 반론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요?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원화 약세가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높여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한국 산업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유, 가스 같은 에너지부터 반도체 장비, 배터리 소재까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 모든 수입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실질 실효 환율이 10% 내려가면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0.29%포인트 낮아진다고 해요. 원재료를 수입해서 재가공한 뒤 수출하는 구조 때문인데 예전처럼 원화 약세는 무조건 수출 호재라고 보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상황을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2025년 12월 환율이 1,480원대를 위협하자 외환 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섰어요. 우리가 위기 때마다 의지해온 든든한 비상금인 외환 보유고를 동원해서 달러를 대규모로 시장에 풀고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막을 친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환율이 일시적으로 1,439원대까지 밀려나면서 잠시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폭풍 전 고요였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2026년 1월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를 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280억 5천만 달러로 전월보다 26억 달러가 줄었어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12월은 원래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달이거든요.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외화 예수금을 중앙은행에 쌓는 시기인데 오히려 26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이 감소폭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12월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인데요. 1위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1997년 12월입니다. IMF 외환 위기 때요. 28년 만에 최대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패막이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닳아 없어지고 있어요. 이건 마치 거대한 댐에 균열이 생겼는데 필사적으로 막고 있지만 균열이 점점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환율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일시적인 안정과 실탄 소모뿐이었고 효과는 열흘도 못 갔어요. 1월 16일 환율이 다시 1,473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펴보면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써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돈값이 떨어지니까 당연한 건데 지금 한국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에 RP 매입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3.4%대까지 올랐어요. 2024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동네 가게 주인이 물건을 막 나눠주면서 오늘 공짜입니다. 다 가져가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손님들이 줄을 서겠죠? 그런데 손님들이 오히려 더 비싼 값을 부르면서 아저씨,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먼저 주세요. 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가게 곧 망하겠구나. 나중에 물건 못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비싸게 주고라도 받아야겠다. 이런 심리 때문이에요. 시장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미친 듯이 푸는 건 뭔가 큰 문제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거죠. 실제로 2025년 11월에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17.6조 원어치 순매수했어요. 금융감독원 발표 기준이고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118억 달러로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월간 역대 최대 순유입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사면 좋은 거 아니야? 한국 믿는다는 거잖아.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어요. 외국인이 채권을 많이 산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왜 사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산 이유는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니까 싸게 살 수 있어서예요. 차익거래 유인이 10월 20bp에서 11월 36bp로 확대됐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한국이 불안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안정되면 비싸게 팔 수 있겠다는 베팅인 겁니다. 마치 부동산 경매장에서 급매물을 싸게 줍는 것과 비슷해요. 그 집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급하게 내놓으니까 싸서 사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 정석적인 대응이 뭘까요?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덜 빠져나가니까요.
그런데 2026년 1월 15일 한국은행이 뭘 했는지 아세요? 기준금리를 2.5%로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5연속 동결이에요. 왜 금리를 못 올릴까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3.75%에서 4% 사이이고 한국은 2.5%예요. 금리 차이가 1.25%에서 1.5%포인트나 벌어져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가 이자를 더 많이 주는데 굳이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금리를 확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금리로 환율을 잡으려면 2에서 3%포인트 올려야 하고 이 경우 성장이 악화돼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리를 2에서 3%포인트 올리면 지금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 이자 부담이 폭발하고 PF 대출받은 건설사들은 줄줄이 쓰러져요.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는 나라에서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폭등하고 자본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요. 정부는 지금 외통수에 걸려 있는 겁니다. 올리지도 내리지도 그대로 두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환율 1,500원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해외여행 비싸진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환율은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성적표예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한국 경제 전망이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환율이 1,470원대를 오가고 있는데 1,500원은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환율이 얼마까지 갔는지 아세요? 1,700원대까지 갔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500원대였어요. 환율 1,500원 돌파는 위기 수준이라는 신호등이 켜지는 겁니다. 환율과 부동산이 무슨 관계냐고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자금 이탈인데요.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줄이려고 주식이든 채권이든 팔고 나갑니다. 외국인이 채권을 팔면 금리가 더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오르고, 대출이자가 오르면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어요. 동시에 이미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버티다 못해 금매로 내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금매가 늘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둘째, 수입 물가 폭등인데요.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데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오르니까요.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금리 못 내림, 대출자 고통, 금매 증가, 집값 하락, 담보가치 하락, 은행 부실, 금융 불안, 환율 추가 상승. 이 고리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너무 비관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지표를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첫째, 원달러 환율인데요. 1,500원 돌파는 1차 경고로 이때부터 자산 배분을 재검토하시고 1,550원 돌파는 2차 경고로 해외 송금이나 유학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세요. 1,600원 돌파는 비상 상황이니까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고정비를 줄이셔야 합니다. 둘째,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지금 3.4%대입니다. 3.5%를 돌파하면 외국인 이탈 신호이고 3.7%를 돌파하면 심각한 수준이에요. 셋째, 외환 보유고 변동인데요. 월간 감소폭이 30억 달러 이상이면 주의하시고 50억 달러 이상이면 비상 상황입니다. 넷째, 거래 절벽인데요.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호가만 버티고 있다면 이건 매우 취약한 구조예요. 누군가 한 명만 금매를 던져도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예금은 분산하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넣어두셨다면 나눠두시는 게 좋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달러를 산 사람들,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을 정리한 사람들, 2020년 코로나 때 현금을 확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남들보다 6개월만 빨리 움직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토리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